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2부입니다. 1부가 2부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부를 다 보고 오셨으면 2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부담스럽더라도 어떻겠습니까? 뭐 이겨내야죠. 그래서 1부, 2부 합치면 부담스러운 양이 맞는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고 일단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건 이런 상황이었죠. 일단 어,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차지했던 건 이제 신라였죠. 신라의 전성기였고, 그래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고 있는 당항성을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전성기라고는 하지만 또 신라는 백제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백제는 이제 상황이 배신을 당하고 나서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관산성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상황이 지면서 죽고 말죠. 그래서 그 뒤로 백제는 끊임없이 멸망할 때까지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백제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죠. 뭐냐면 그동안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던 중국이 남북조가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이었던 수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이제 십자외교가 형성이 되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백제한테는 계속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또 한강을 빼앗긴 고구려랑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도움을 청할 때가 중국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그러면 누구랑 친한 거예요? 어, 수랑 친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나머지 나라들 어, 고구려, 백제 이 두 나라는 같이 신라를 욕하면서 서로 친분이 생기고 있고요. 또 고구려는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수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하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복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딱 한 나라가 고구려였죠. 그래서 고구려는 언젠가는 자기들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수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존심은 내세웠지만 어쨌든 수나라가 부담스러운 상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두죠. 그게 북방민족이었던 볼궐이었죠. 그리고 백제는 원래 이제 좀 일본과 친한 사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외교를 뭐라고 한다? 십자 외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은 고구려와 그다음에 중국을 통일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벌어지는 게 수와 어,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가 수를 선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수나라가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모두 실패하게 되죠. 특히나 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가장 큰 이제 수나라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줬었던 그런 전투였죠.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물론 이 살수대첩은 당시에 청천강, 평양성 앞에 있었던 청천강을 얘기하는 지명이지만 저는 이제 이 전투를 끝으로 수나라가 뭐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고구려를 공격하려고는 하지만 백성들의 반발로 인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수나라를 죽이는 그런 대첩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이 건국이 되죠. 초기에는 당 초기에는 양국 고구려와 당나라가 서로 친선 관계를 맺었죠. 사실 이건 진짜 친한 게 아니죠. 왜냐면 고구려도 당나라라는 나라가 어쨌든 중국을 통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하기에는 섣불리 맞짱을 뜨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당나라도 과거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섣부르게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이 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식적이나마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변하는 게 이제 양국에서 두 나라에서 서로 좀 강경한 캐릭터가 센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황의 변화가 오는 거죠. 당나라에서는 당태종이 먼저 즉위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첫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죽이고 황제 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당태종이었죠. 당태종은 굉장히 고구려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고구려를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고구려는 어떻게 하죠? 천리장성을 만들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 천리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천리장성에서
건설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리고 굉장히 아주 뛰어난 능력과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연개소문이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세력을 키우다가 기어이 영유왕을 몰아내고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뭐 어느 왕을 몰아냈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영유왕을 몰아내고 보장왕을 자기가 세우면서, 이제 보장왕은 연개소문에 의해서 즉위를 한 왕이기 때문에 그냥 꼭두각시 왕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연개소문이 본인이 대망리제라는 자리에 오르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 영유왕을 몰아냈다, 뭐 보증왕을 세웠다, 본인이 대망리제에 올라갔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보다도 어쨌든 누가 집권했다? 연개소문이 집권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집권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당나라에선 당태종, 고구려에선 연개소문,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강대강인, 좀 성격이 센 그 두 사람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당태종은 처음엔 잘 싸우죠. 굉장히 많은 성들을 함락해 왔었고, 마지막에 어느 성에서 막히는 거예요? 안시성. 안시성에서 싸움에서 막히게 되죠. 그래서 안시성에서 성주였었던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를 막아내게 되죠. 이걸 안시성 싸움이라고 하죠.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수와 당 모두를 막아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지형을 잘 이용하죠. 산악지역이라는. 그래서 산성을 잘 짓고요.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잘 이용하죠. 그래서 개마무사 기억나실 거예요. 말까지도 철갑을 두르는 개마무사라는 부대를 운용하고 있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연달아 막아냈던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한반도를 전체를 지켜낸 거다.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뭐 요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대신에 이제 고구려는 다 막아냈지만 어쨌든 다 이겼다고는 해도 상대가 중국을 통일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규모의 국가와 싸운 거기 때문에 고구려는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죠. 어쨌든 신라는 여전히,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는 여전히 백제의 침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 페이지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신라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냐면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진골 귀족이었던 김춘추를 파견하죠. 근데 고구려가 이걸 거절하죠. 당연한 얘기죠. 자기네 나라한테 한강을 빼앗아간 나라인데 뭐 이쁘다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거절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한강을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결국에는 뭐 거절당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춘추가 다시 어디로 파견되는 거야? 결국 신라한테 있어서 희망은 결국 당이죠. 사실 진흥왕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백제를 배신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강 하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이 한반도 내에서의 외교 관계를 생각하든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와 혹은 중국에 있는 국가와 친해져 두는 게 이제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백제를 배신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한강을 차지한 거다. 그래서 설치하자마자 한강을 차지하자마자 뭘 설치해요? 당항성을 설치하잖아요. 확실하게 이용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김춘추는 그 한강에 당항성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에 한 번 더 동맹을 제안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죠. 처음에는 거절당하지만 이제 두 번째 만에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그때 아마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같이 하게끔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이걸 같이 시행해서 상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그걸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전체의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이 김춘추 입장에서는 당나라한테 우리 같이 나당 동맹을 맺어서 한반도를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한반도 전체를 들어엎어 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실현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나당 동맹을 맺어서 한반도 전체를 들어엎으면 당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이익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들어엎는다는 전략은, 이 계획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김춘추가 제시했었던 첫 번째 당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이익 뭐였어요? 바로 대동강.
평양에 흐르고 있는 대동강 그 이북을 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략이죠. 이 전체 계획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어디부터 치자는 거예요? 고구려 말고 백제부터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면서 당나라가 이걸 받아들여서 나당 동맹군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춘추는 무열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당 동맹군 협상을 할 때 신라 측 외교 책임자이자 협상 책임자였던 김춘추가 동맹을 맺고 나서 귀국한 뒤에 왕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동맹에서의 계획이 정말 신뢰감 있게 진행이 되겠구나, 확실하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당연합군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는 결국 이걸 감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신라 측의 김유신과 백제 측의 계백이 붙었던 황산벌 전투였죠. 그래서 김유신 대 계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비가 함락되죠. 사비성이 함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글자만 줄이면 그죠? 그리고 백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일단 백제의 항복은 이제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제는 의자왕이 마지막으로 항복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고요. 백제 다음은 어디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무열왕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문무왕이 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죠. 고구려는 처음엔 잘 막아내지만 누가 죽으면서?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평양성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 부흥운동이 있었죠. 어쨌든 고구려나 백제나 멸망을 했지만 그 남아있는 유민들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되살려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국의 부흥운동을 이렇게 좀 보면 일단 고구려 측에서는 일단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고연무라는 사람이 오골성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한성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한성은 그 서울이 아니에요. 재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왕족이라고 하는 안승이 이제 금마저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백제도 부흥운동이 있었죠. 백제는 누가 있었나요? 일단은 흑치상지가 있었죠. 흑치상지가 임존성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독신, 도침, 또 왕자풍, 이런 인물들이 주류성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본이 또 지원을 와주기도 하죠. 백강전투에서 지원을 와주기도 하는데, 뭐 물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고구려의 오골성에서 활동했던 고현무, 한성에서 활동했던 건모잠, 그다음에 금마저에서 활동했던 안승, 그다음에 백제의 임존성에서 활동했던 흑치상지, 주류성에서 활동했던 복신, 도침, 왕자풍, 그리고 일본의 백강전투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 기억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요 인물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요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구? 안승이요. 왜냐면 이 금마저가 지금의 전남 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구려인이 여기서 부흥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라의 지원을 보여주는 거죠. 신라가 이걸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당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신라가 당을 대응할 이유가 뭐냐? 왜냐면 당나라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러면 신라가 이제 대동강 이남 지역을 통일하고 대동강 이북은 약속대로 당나라가 가져가고 여기서 끝내면 상관이 없었는데, 당나라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인다는 거죠. 이걸 당의 야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예전에 한나라의 한사군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행정기관을 설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신라 지역에는 계림도독부, 그다음에 백제 지역에는 웅진도독부, 그다음에 여기 혹시 합쳐지나? 한 줄로 올라갈 수 있나? 되네요.
그다음에 요 계림도독부와 웅진도독부를 이제 통할해서 관리하는 고구려 지역의 안동도호부. 이렇게 설치를 하죠. 사실은 당은 주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랬어요.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뭐 안서도호부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서도호부, 안북도호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 쪽에는 이렇게 고구려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되면 신라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라가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당 전쟁에서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게 됐었던 두 개의 전투가 있었죠. 육지에서 한 번, 바다에서 한 번. 무슨 성? 매소성. 무슨 포? 기벌포. 이렇게. 그래서 3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황산벌 전투, 개백. 누가 멸망한 거예요? 백제 멸망. 그래서 나당 동맹부터 백제 멸망까지가 김춘추 무열왕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연개소문의 죽음, 평양성 함락. 어디가 멸망한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거죠. 그리고 나당 전쟁. 무슨 전투? 두 개. 매수성, 기벌포. 여기까지가 문무왕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무왕이 이제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문무왕은 통일 완성까지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완성된 새로운 국가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통일신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신문왕이었죠. 신문왕은 자기 아버지 문무왕이나 통일 작업을 시작했던 할아버지 무열왕만큼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뭐래요? 주변의 인근 귀족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하죠. 그게 김음돌은 아니었죠. 자신의 장인이었던 김음돌과 그 주변 귀족들을 딱 이제 거의 다 죽여버리다시피 했었던 김음돌의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권력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본인의 비서기관이었던 집사부와 그 장관이었던 시중이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던 화백회의, 오랜만이죠. 화백회의와 그 의장이었던 상대 등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제도로 꼭 신무왕이 만든 통일신라들의 제도를 얘기할 때는 이 숫자를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뭐였죠? 9. 그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 그래서 9개의 주와 오소경은 약간 광역시 같은 느낌이라고 했었죠. 구주, 오소경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대에 있어서도 숫자 몇? 9. 구서당 10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9를 꼭 기억해 달라. 이게 민족 통합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가들의 아들을 교육시켜 주겠다고 수도로 불러들여서 인질처럼 데리고 있는 무슨 제도였죠? 상수리 제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 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죠. 뭘 주고 뭘 빼앗죠. 뭘 지급하고 뭘 폐지해요. 뭐였죠? 뭘 지급하죠?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노급을 폐지하죠. 그래서 관료전이나 노급이나 이제 땅을 실제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건 똑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관료전은 노동력을 거둘 수가 없다. 노급은 노동력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노동력을 못 걷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동력을 꼭 생각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하죠. 일반 백성한테. 그래서 정전을 지급한다는 건 뭘 걷겠다? 조세를 징수하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다음에 경덕왕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죠. 뭐가 부활되는 거예요? 노급이 이때 부활되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님 두 분이 계시죠. 해골물 누구예요? 원효. 그래서 원효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불교계 논쟁을 조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경전을 다 읽어야 될 필요는 없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불교를 대중화했죠. 그래서 좀 더 일반 백성들이 뭘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상은 만물의 조화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화엄종을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뭘 강조한 거다? 조화를 강조한 거다. 그래서 통일신라 초기에 수백 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고 다른 나라로 지냈던 사람들을 이제 통일신라라고 하는 한 지붕, 한 집 안에 살게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조화를 굉장히 강조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신문왕한테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종. 그래서
선종이 이때 굉장히 떠오르게 되죠. 선종이 떠오르게 되면서 어떤 경전 필요 없다. 경전 필요 없고 뭐만 중요하다는 거야? 참선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참선을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이죠. 참선을 강조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요 선종은 좀 지방 호족들한테 더 인기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보면 어디랑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교종이죠, 교종. 교종은 경전을 중시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인기가 있어요? 중앙의 귀족들한테 인기가 있죠. 이 정도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때 이제 선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두품들의 활약이 많죠. 육두품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골품제의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좀 더 발전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당의 빈공과에 응시하든 신라 사회를 비판하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인물이 뭐 강수나 외교문서를 잘 썼다고 하는 강수나 설총, 이두를 썼었죠. 그다음에 최치원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육두품은 아니지만 김대문 같은 사람도 뭐 계림잡전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화랑세기 이런 책을 써서 신라사를 정리하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막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냥 김대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사람은 진골이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해. 발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발해는 페이지를 넘기진 못하겠네요. 발해 페이지 넘깁시다. 발해는 누가 건국했어요? 대조영이 건국을 하죠.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다. 요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일단은 뭐 무왕 때 당과 충돌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문왕 때 관계가 회복됐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무왕 때 이제 뭐 장문유라는 장군을 뭐 이제 산둥성으로 공격을 시켜서 보내고, 그다음에 뭐 일본이랑 동맹 맺고 그런 부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정치제도로 당의 삼성 육부를 발해에 맞게 변형해서 수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지방제도로 5경 15부 62주 이 정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류 면에서 어땠나요? 일단 육두품들이 당나라의 빈공과를 많이 응시를 했었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통일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와 이제 가장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라 타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라방,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신라방이나 아니면 신라인들을 관리하는 신라소, 그다음에 신라인들이 이 당나라에서 다녔던 절이죠. 신라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나라와 뭐 일본이나 아랍권이랑도 아랍 서역과도 교역을 했기 때문에 항구가 많이 발달을 했다. 그래서 그때 발달한 항구가 당항성, 그다음에 울산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당항성은 어디에 있는 거? 어느 강 하구에 있는 거야? 한강 하구에 있죠. 언제 만들었다? 진흥왕 때 만들었다. 이렇게 꼭 떠올려 주셔야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스님 중에 해초. 해초는 어딜 다녀온 사람이죠? 인도를 다녀온 사람이죠. 그래서 인도를 다녀와서 쓴 책이 있죠. 왕호 천축국전. 이 책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인도를 다녀올 때까지 그 걸어가면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쳤던 나라들의 모든 풍습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적어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학자들 입장에선 중요한 사료다. 그렇기 때문에 회초의 왕호 천축국전은 꼭 이제 기억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도 기억나셔야죠. 장보고가 만들었던 게 뭐예요? 그 신라와 중국이 교류할 때, 그리고 중국이 일본과 교류할 때, 일본과 신라가 교류할 때, 그 핵심 지역이 되는 곳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앞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원래는 노비 출신이었죠. 근데 당나라 가서
이제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신라에 돌아와서 왕한테 어느 정도 군대를 달라. 그럼 내가 그 지금 무역 핵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적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군대를 받아서 설치했던 게 청해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해상 세력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길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발해 입장에서는 뭐 신라로 가는 신라도, 그다음에 당나라로 가는 영주도나 조공도, 또 이런 데는 발해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이런 것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데, 신라는 이제 진골 귀족들끼리 다 이 사람들은 다 왕족이죠. 어떤 왕위 계승 분쟁,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굉장히 수탈하게 되는데, 자기가 좀 더 세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많이 수탈하게 되는데, 뭘 매개로, 뭘 수단으로 수탈하는 거예요? 노급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96각간의 난이 벌어지면서 해공왕이 그 아내와 함께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신라 왕권이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왕위 계승 분쟁이 심하게 벌어지면 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왕권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진골 귀족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김원창의 난이었죠. 이렇게 왕위 계승 분쟁의 패배를 겪었던 진골 귀족이 지방에 내려가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걸 이제 대표적인 게 김원창의 난이다. 이렇게 봤었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무너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다가 이제 진성여왕 때 들어와서 정부의 재정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사실은 뭐 노급을 없앤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진성여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관리를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걸 못 견디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원종 애노의 난이었어요. 그리고 적고적의 난, 이런 반란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최치원이 이렇게 원종 애노의 난이 벌어지기 전에 한번 충고를 해주기는 하죠. 그게 최치원의 시무 10여조였어요. 근데 이걸 진성여왕이 더 구체적으로 잘 안 듣죠. 반영을 안 하죠. 그러면서 신라는 더 이상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라가 이렇게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각지에는 신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여러 호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신라 각 지방에 호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와 결합을 하겠어요? 신라 사회에 원래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 육두품이죠. 육두품과 결합을 하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은 아직은 한자랑 친하지 않으니까 경전을 읽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교종 아니면 선종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그죠, 선종과 결합을 하는 거죠. 선종과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호족들의 출신 성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원래 지방 세력가였던 촌주 출신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원래 지방 장교였다든지 군 장교였다든지 이런 군진 출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 같은 해상 세력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하나의 세력이 된 초적 같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출신이 다양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쯤에서 이제 풍수지리설도 유행을 하죠. 풍수지리설은 사실은 선종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유명했던 분은 도선이라는 스님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의 수도였었던 경주만 좋은 땅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 호족들이 좋아하게 되죠. 경주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건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내 땅도 풍수지리에 의해서 좋은 땅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여기선 이런 마인드죠. 경주만 좋은 땅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지역에서 예전에 백제를 계승한다고 하는 견훤이 일어서게 되죠. 이걸 후백제라고 하죠. 전남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궁예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해서 후고구려라고 했었죠. 이게 나중에 이제 태봉이 되죠. 경기 강원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에는 발해, 그다음에 그 아래는 후고구려. 궁예. 발해는 누가 만들었었죠? 대조영. 그다음에 후고구려, 그다음에 후백제, 변호, 그다음에 신라. 이렇게 4개의 나라가 함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